여러분, 경제 사료 강의 시작. 이제 6번 신라 촌랑문서 일본 도다이사 정창원 즉 쇼쇼인사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거는 애당초에 발행 목적이 사람들에게 조세와 그리고 노동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신라 촌랑문서가 일본 도다이사 정창원에서 발견됐는데 청주 지역에 관련된 경제 기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관련해서 관련사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고려시대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연관성 있게끔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7번 전시과제도 문무관리 그리고 군인 한인 등급에 따라서 모두 전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기를 수 있는 임야 산이죠. 시지를 주었다. 자, 신라시대 때는 공무원들의 월급 대가로 지급되는 수주지를 노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려시대 때는 경종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시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땅 전지와 뽕나무를 기를 수 있는 임야 산을 동시에 준다 해서 전지와 시지를 준다. 전시과 이렇게 바뀐 거고요. 보면 이제 군인한테 주는 건 이제 군인전이라 그러고, 한인 같은 경우에는 한가한 사람을 뜻합니다. 취직 못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에게 주는 땅을 한인전이라고 불렀죠.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 중에 취직을 못해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한인전이었습니다. 뭐 여러 종류의 뭐 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경정 때 만들어진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 이 전시과 제도의 각 특징은 이미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면은 지금 현재 개정되면 될수록 지급량이 줄고 있죠. 그럼 왜 줄었을까요? 어떤 애들이 토지를 계속 세습하고 한 집안에서 토지를 장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습되는 토지를 영업전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3개 있었어요.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에게 하사하는 고금전, 이게 관직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고금전이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되는데 이 땅은 실질적으로 세습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공음전.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지급되는 땅을 군인전이라고 하는데, 군인은 직업을 세습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땅이 세습이 됩니다. 어차피 자식한테 직업을 물려줄 거 그냥 땅도 물려줘라, 국가가 이렇게 허용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역전이라고 해서 바깥 지방 속군 속현 지역을 다스리는 향리들에게 지급되는 땅인데, 이 향리들도 직업을 세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식이 향리가 될 거 아버지 향리한테 지급한 땅을 그냥 자식한테 그대로 분급해줘라 해서 이 3개의 땅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업전 성향을 갖고 있는 세습 가능한 토지 때문에 전시과 제도는 3차례 이렇게 지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대동법 얘기하겠습니다. 각 고을에서 곡물을 상납하려고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 박납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벌여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했고, 고을 농민들에게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터급히 높게 쳐서 10배의 이득을 취한대요. 이게 박납의 폐단이죠. 특산품 이상한 걸로 신고해서 서리하고 수령들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이익을 보는 거.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대동법 개혁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 도의 곡물은 지금 쌀 면포로 환산하여 상납한다. 즉 특산품으로 세금 냈던 거를 쌀, 삼배, 목련, 동전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이제 특산품으로 올라올 텐데 이제는 쌀로 들어오잖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족한 세수가 있을 수 있죠. 한우보다 이제 쌀이 더 싸니까 그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한 결당 12두 정도 되는 양반 지주들에게 부가세, 대동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양반 지주들이 많았던 충청도하고 전라도 지주들이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었죠. 그래서 광해군 때 경기 지역, 즉 수도권 지역에서 대동법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다가 숙종 때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걸린 이유는 100년 동안 시간 걸린 이유는 양반 지주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대동법 실시 이후로 등장하는 특수상인 집단을 공인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민간 시장에 가가지고 사다 주는 그런 심부름꾼 상인 역할을 했었죠. 얘네들이 들고 다니는 게 화폐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화폐가 유통되겠네.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전되게 되고 국가 돈이 민간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민간 시장 경제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 자, 9번 조선 후기 농업의 변화의 모습. 부유한 백성은 토지를 겸병하여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대요. 자, 넓게 농사 짓는 거 이거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광작 체제가 유행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전국 각지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조선 전기, 그러니까 이 모내기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삼남지방, 즉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수리시설이 많은 삼남지방에 한해서밖에 시행이 안 되는데, 조선 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수리시설, 댐 저수지가 확충된과 동시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모내기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된 분홍들이 땅을 넓게 사서 농사짓는 광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 마늘, 배추, 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농사짓는 상품 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아서 내가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 작물이 재배되는 게 이제 유행이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온실을 만들어서 이제 꽃과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상가요록이라고 하는 농법서에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법 얘기하겠습니다. 12법은 비료 뿌리는 걸 말해요. 생나무 잎으로 만든 녹비, 그 다음에 풀로 만든 녹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결국 이 비료를 뿌리는 거, 이거는 논에다 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밭에다 뿌리지. 그래서 12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밭농사가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가는 삼국시대 초기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장을 의미하고요. 이 부족장에 조세 업무라든지 역부가 같은 거를 도와주는 거 호민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조세와 노동력 부과 대상이 일반 평민 하호계급입니다. 고대 신문제도 이거 말하는 사료입니다. 하호들은 부세를 바치며 노비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번 가겠습니다. 칠곡 정등사지 5층 석탑, 그다음 호장, 상급향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급향리가 자, 고려시대 때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중주현 지역이라 그래요. 파견되지 않은 속현 지역이 훨씬 더 많았다. 이유는 지방에 있는 향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건국한 개국공신 호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향리들은 이제 지방에 텃세를 많이 부려가지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급 향리들이 다스렸고, 이 상급 향리들을 성종대의 기점으로 호장 또는 부호장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이 상급 향리 자제들이 주로 과거에 응시해서 사대부라고 하는 관료들로 중앙정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향리사의 특권을 누리는 지배층에 해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사의 특징. 자, 조소금장수의 아버지와 노비 출신의 어머니, 자, 이유민이라고 하는 무신직권계 권력자의 어머니가 노비였네요. 그래서 일천즉천 원칙에 따라서 이유민의 신분은 노비입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 신분이 섞여 있으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하급장교인 대정에서 별장으로 승진하고 무신직권계 때 최고 무신직층이 상장구 직직까지 올랐네요. 자, 고려사의 특징, 신분 이동이 그래도 자유로웠다. 이유가 고려 자체가 불교사회죠. 불교가 평등을 강조하는 이제 사상 체제이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왔다 갔다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산노비였던 평양, 산노비 개인에게 예속된 노비죠.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서 부유해졌다. 애당초에 부유해졌다라는 것은 이 산노비 평양은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노비는 산노비 중에 외거노비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거처하는. 그래서 이 평양은 산노비 중 외거노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뇌물을 바쳐서 일반 평민 양인이 되었대요. 역시 신분이동 자유롭죠. 노비가 일반 평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유청신 얘기하겠습니다. 고위 부곡. 자, 향 부곡 소 주민은 신분은 양인 일반 평민이나 차별 대접을 받고 있었던 지역 사람들이었죠. 몽골어를 익혀서 활약을 했고요. 충렬왕 때 관직을 제수받았네요. 그래서 유청신의 고향이었던 차별구역 고위부곡은 고흥현이라는 일반 현구역으로 승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향부곡 소주민으로 태어나서 평생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을 세우게 될 경우에 마을 전체가 일반 구역으로 승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고려의 풍속은 차라리 아들로 하여금 딸을 살게 할지언정 딸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거 오타예요. 딸이 아니라 딸이겠죠. 자, 그 무릇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딸은 내보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가살이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다라는 겁니다. 처가라고 하는 건 여자 집에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죠. 무릇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딸이 맡아 하는 일입니다. 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 자, 재혼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순빈 허씨는 허공의 딸로서 일찍이 평양 공황년에게 시집가서 3남 4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죽게 되자 왕의 부인이 됐네요. 자, 결혼 2번 했네요. 자, 재가가 허용됐었다. 조선 후기는 재가가 금지됐었죠. 아예. 자, 재산 상속부로 얘기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5달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차마 재산을 더 받아서 여러 자식에게 고르게 나눠주는 어머니 사랑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재산 상속을 고려시대 때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무조건 남자만 받을 수 있었고요. 첫째 위주, 즉 장자 위주의 상속 원칙 체제가 조선 후기의 재산 상속 원칙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유, 말을 빨리 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자, 조선시대판 승경도 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장 먼저 높은 관직에 올랐다가 최종점을 빠져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거는 뭐냐면 조선 후기에 신문제 이동의 자유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7에서 19세기에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엄청 비약적으로 발전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일반 상민들이 조세하고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양반 신분으로 올라가서 양반의 비율이 조선 후기에는 70%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빚고와서 만든 놀이가 승경도 놀이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을 과거에 합격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건 영역에 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상민 계급들이 돈 많이 벌어서 조세하고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양반 신분에 올라가니 세금 부과 대상이 상민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비를 상민화시키는 정책을 주로 펼쳤죠. 향약의 4대 덕목 얘기할게요.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상부상조의 원리를 섞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일종의 약속을 만든 걸 향약이라 그래요. 이 여시향약을 들여온 거는 중종 때 조광조라고 하는 살인선비가 들여온 거죠.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과실상교, 나쁜 일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으로 교제한다. 환난상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이거 갖다가 이제 지방 살림 선비들이 이 지방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했던 겁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 얘기하겠습니다. 간사한 아전, 이제 수령 밑에 있는 이방들 말하는 거죠. 임장, 호적을 담당하는 하급 임시직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했대요. 그리고 이제 벼슬에 오르지 않은 유생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거나 역을 면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양반 행세를 한다. 신분제 질서가 조선 후기에 아예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양반의 비율이 70%나 되고 개나 소나 돈 좀 벌어졌다고 하는 애들은 조세하고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다 양반 신분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료예요. 영덕의 오래된 가문은 사족으로 모두 남인이며 사족은 양반들을 말하는 거야. 이른바 신양. 이 신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돈 벌어가지고 원래 평민이었는데 양반 신분을 산 거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방 양반 세력이 된 애들을 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양은 향반에 해당하는 거야. 새로운 향반들. 자,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 고을에서 제지사족 유지 세력이었어 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향반들, 즉 제지사족들을 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이 싸운 거를 향촌에 패권을 두고 이 신양 세력과 구양이 싸는 걸 향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향전에서 승리한 거는 수령을 돈으로 가면 신양 세력이었고요. 이 신양 세력이 구양 세력도 몰아내고 향회라고 해서 마을 반상회와 유양소,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수령과 함께 19세기 세도 정치 때 있었던 삼정이 문란, 세금 문란을 일으키게 됐죠. 자, 무당사 하겠습니다. 자,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 자, 이거는 이제 유학 경전이고요. 화랑 애들이 유학 경전을 공부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비석 552년에 발견된 임신서기석입니다. 신라의 유학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유학문화에 관련성이 있는 거는 여기 밑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 볼게요. 당과 신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유학을 했대요. 빈곤과라고 당에서 능력 좋은 외국인 관료를 뽑는 시험인데 이 빈곤과에 급제해서 당나라 관료로 승적을 하신 분들이 육두품 출신이 많았대. 왜? 골품 제도의 폐쇄적인 신분 상승의 한계 때문에 당나라 관료로 출세해야지 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육두품 신하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최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곤과 합격을 했는데 이제 시무 10조를 올렸는데 결국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지방에 은둔했고요. 최승우는 후백제 견원 밑으로 들어가서 후백제 호족 이제 견원의 관리로 생활하게 됩니다. 최원희는 고려 왕건 밑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육두품 애들이 당대 사회에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당나라 관료가 되기 위해서 빈곤과에 의지해서 급제하거나 아니면 지방 호족들 밑에 관리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19번 가겠습니다. 경주 남산은 곳곳에 석탑, 석불, 절터 등이 남아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라 사람들은 남산에 부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남산에 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견주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는 이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가 그림하고 모랑꽃 씨앗을 이제 덕만공주에게 주게 되는데 그 모랑꽃 씨앗이 이제 냄새가 나지 않는 모랑꽃 씨앗이었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분개해서 자기 놀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탑이라고 해서 중국 건축 양식이 이제 벽돌탑인데 그거를 돌로 모방해서 만들었다 해서 모전석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경주 불구사 다보탑과 불구사 삼청석탑은 신라 중대 때 만들어진 건데요. 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양식이 이중 기단 부위의 삼청석탑 양식입니다. 제거 본개념 강의 들으시면 이제 알아요. 자, 신라인들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담은 사찰이었고요.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법당을 중심으로 있다라는 거. 석굴암 본종상입니다. 화강암을 깎아서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돌이 화강암이죠. 그거 갖다 이제 만든 석굴사원이고요. 거기에 서양인을 닮은 석굴암 본존불상이 있다는 점. 통일신라 중대 때 경도강 때 만들어진 겁니다. 20번 가겠습니다. 팔만 대장경판. 팔만 대장경은 15세기경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 중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일단은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거란족하고 전쟁하고 있었을 때 거란의 침략을 부처의 힘을 통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2차 몽골 전쟁 때 이때 소실돼요. 13세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만든 게
몽골하고 항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기 위해서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주대장경인데 이게 약 8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명이 8만대장경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천행인사 장경판전.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세계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잘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21번 가겠습니다. 문중의 아들인 의천은 출가한 이후에 해동청태종을 창시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교종승려거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국청사라는 절에 교종승려와 선종승려들을 불러 모아 내외견전하고 교환겸수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남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울 얘기하겠습니다. 진울은 불경, 그 다음에 수행, 노동에 힘쓰자는 불교 개혁운동을 펼쳤대요. 자, 노동을 통해서 승려들이 임금 확보하자 이런 걸 외쳤던 게 진울이었습니다. 도노점수하고 정의 쌍수를 강조하는 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진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진울은 참고로 선종승려예요. 천태종 계열의 승려이기 때문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순천에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엔 수선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통해 선교 통합운동에 대한 결과물로 조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종 계열의 불교 종파를 만들게 되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종파입니다. 자, 22번 갈게요. 망건당 고려 충선왕이 왕에서 물러난 이후에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원나라 성리학자들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학술적으로 교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칸의 동의를 얻어서 만든 학술 교류기구가 망건당이고요. 충선왕의 건의에 따라서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다가 설치된 게 망건당이라는 학술 교류기구였다라는 거. 참고로 고려의 성리학자, 공민왕 때 활동했던 주된 성리학자였죠. 이재훈 선생님이 여기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양 선생님이 원나라 가가지고 성리학을 갖고 왔고요. 그 문화의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있었고요. 신진사대부들은 안양 선생님한테 배운 성리학 이론 갖다가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권문세족과 불교 승려들을 비판하는 데 주로 썼었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다양한 사상의 나라 고려 문종의 제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로컨대 부처의 힘에 의지하여 불교 국가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남경의 건설, 도선의 답상가. 도선은 이제 풍수지리설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송악, 개경이 쇠락한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삼동해 뜨는 곳에 넓은 덜판이 있으니 후대에 어진 사람이 이곳에 도읍하면 한강의 어령이 사해를 통할 것이다. 남경 길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경이 이제 한강이 있는 서울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대명당이니 여기 왕조를 세우게 되면은 그 왕조 필이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고려시대 때 풍수지리설 중에 남경길지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뭐 개경이 길지다, 개경길지설, 평양이 길지다, 서경길지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서경길지설, 평양이 길지다 라고 주장한 게 묘청이었죠. 도관의 건립. 고려 예종 1110년 천자 송나라 휘종께서 먼 변방에 현무한 도를 듣고자 하는 뜻을 헤아려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고려 예종은 신앙에 돈독하여 정화연간에 보건관을 처음 세워 도관없고 참된 도사 10여 명을 받아들였다. 보건관은 도교 행사 주관하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풍수지리설과 도교하고 불교가 다 섞여 있는 나라가 뭐다? 고려다. 실제로 이 고려는 유불도가 공존합니다. 나라 다스릴 때는 유학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불교를 믿고 그 다음에 도교신들도 모십니다. 아까 얘기한 이 보건관이 도교신 모시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믿고요. 애당초에 불교가 메인인 데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는 평등정신을 강조한다 그랬죠. 타 정신과 타 학문, 그 다음에 사상을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24번 갈게요. 힘들어. 자, 조선시대 사찰들은 왜 한양 도성밖에 있었을까? 이유가 조선시대는 성리학 중심의 사회잖아. 그래서 유학을 숭상시 여겨. 숭유, 그 다음에 불교를 죽여요. 억불. 그러니까 도성 바깥에 부처를 모시는 사찰들을 둔 거야. 여성 승려들이 있는 비구니 사찰은 왕실 여성들이 출가하기도 하였다. 유교의 왕도 정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공간이었대요. 한성은 수도. 불교를 억제하려는 여러 정책을 펼쳤고 승려들이 도성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대요. 자, 이거 억불 정책 중에 첫 번째로 승려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 금지했대요. 승려를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되돌려 결혼하게 하거나 관노비로 삼았으며 사찰의 토지는 모두 관청에게 소속되게 하였다. 숭유억불 정책의 나라가 조선이었다. 즉 성리학, 유학은 숭상시 여기되 불교는 억압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25번 가겠습니다. 주자가래에 따른 관홍상제. 조선 후기에는 주의가 쓴 가정의 예법서를 주자가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리학 만든 게 주의란 말이야. 집대성한 게. 그래서 이 주의가 가정의 예법서를 쓴 게 중국인 주의가 만든 주자가래예요. 근데 이 주자가래 그래서 예법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례, 혼례, 상례, 제례가 진행이 된다. 일종의 성인식으로 남자는 상토를 틀고 성인은 옷을 입었으며 여자들은 비녀를 꽂았다. 이거 주자가래 예법에 따라서 관례가 진행되는 겁니다. 혼례, 결혼이죠.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린 뒤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즉 시집살이. 성리학은
북의 중심 사회 가치관에 입각한 사상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리학이 완벽하게 교조화되고 정착화된 게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남성 중심의 이런 생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집살이는 이제 남자 집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무조건 3년상 치르는 거 역시 주자가리 예법에 따라서 성리학적 예법에 따라 진행되는 상례고요. 그 다음에 제례입니다. 사당을 짓고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조상을 모시는 이런 성리학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26번 중농합화 얘기하겠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리학이 너무 형이사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국가를 부강하는 실사고시적 학문을 연구하겠다는 게 실학이에요. 그 중에 농촌사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이 나오니 이거를 중농합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전제에 나오네요. 그리고 땅 하나를 남겨놓고 그 땅에서 공동 경작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생산량 갖다가 마을 전체에 세금으로 충당하면 마을 전체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어 마을에 부가 쌓인다는 이론입니다. 바로 정약용 여유당 전서에 언급된 여전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의 이론이라는 거 알아야죠. 여전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중농합화 이론들 역시 이 농촌사회 빈부격차 문제 해소가 목적이었다. 그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농업이 엄청 성장하죠.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부자가 돼서요 넓게 땅 사서 광작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땅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땅이 너무 없어서 난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전제, 한전론, 여전론 등 이런 개혁안이 나왔다라는 거. 27번 가겠습니다. 중상합헌 대부분 다 연행사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수도 연경에 딱 가니까 발전된 청나라의 상업체제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레 선박을 통해서 유통을 활발히 하고 화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걸 주장한 거지. 자, 대체로 재물은 비유하건대 셈과 같은 것이다. 자,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소비를 강조하는 거는 박제가 북하그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경제는 마치 우물과 같아서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안 기르고 쓰게 되다 보면 물이 말라서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저축도 좋지만 나와서 소비하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다는 거죠, 시장경제가. 중상합화 이론 잘 알아두시고요. 자, 28번. 그리고 이들은 청나라에게 매년 조공 목적으로 하는 연행사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 모금만. 서민문화 하겠습니다. 춘향 연려에게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여자들을 연려라 그래. 양반 상놈이 있더이까. 진주기생 논계는 충신으로 충렬문에 모셔졌고 기생으로서 더욱 무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와있네요. 당대 양반 중심 문화를 비판하는 소설이 서민들이 좋아하는 한글로 작성된 한글 소설의 특징입니다. 서민들이 그만큼 농업과 상업의 성장으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힘이 세졌다는 거죠. 풍속화.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놀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뭐 단오풍정이라든지 서당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은 무조건 조선 후기 그림이고요.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 서민들이 노는 그런 천박한 모습은 절대 그림으로 담지 않습니다. 매낭국죽 주로 쳤죠. 난을 치거나 국화 그리거나 대나무 그리거나 막 이러고 놀았습니다. 판소리하고 탈춤 역시 양반 문화를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샘는 비특한 놈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있죠. 양반탈의 항상 역할은 뭐냐면은 처맞는 역할을 그래서 주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국통일 직전의 신라 상황은 어땠을까? 겨울 신라 왕이 백제를 쳐서 대야성의 싸움을 갚으려고 김춘철을 보내서 김춘철을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인 너희가 그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다라고 고구려 왕인 보자왕이 얘기했네요. 근데 이제 춘추가 대왕께서는 단지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고구려 왕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대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백제 의자왕의 계속된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대하성을 포함해서 40여 개 성이 지금 함락될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자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갔다가 괜히 감옥에 갇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고구려는 한강 땅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93번 나당전쟁. 문무왕 때 나당전쟁을 통해서 당이라고 하는 외세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라 군사와 고구려 군사, 당 군사와 맞서서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나당전쟁 때는 고구려 백제 군부대까지 합세를 해서 삼국연합군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연합군의 업적은 당나라를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서 완벽하게 축출하는 데 성공해서 삼국통일의 과업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백제 부운동입니다. 백제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백제 승려 도친과 백제 장수 복신
등이 왕자 풍을 모시고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자기들 간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되게 됐고 결국 이 백강정토를 마지막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됐다. 고구려 부흥운동 얘기하겠습니다. 고현무하고 건무잠이가 대표적으로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 건무잠은 항해도 재령의 한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건 한강에 있는 위례성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성이에요. 거기에 보장왕의 아들 안승왕제를 왕으로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 둘 간의 내부 분열 때문에 안승이 건무잠 주이고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라 문무왕의 지원에 따라서 금마저 즉 익산 땅의 왕으로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게 됐던 게 고구려 왕자 안승의 업적이었다. 고구려의 건무잠이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이 이렇게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안승이 건무잠을 들고 신라를 달아났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의 기록. 바다를 건너 당에 가서 황제를 뵙고 친히 군사를 청하였다. 이거는 지금 648년 김춘추가 당태종 이세민에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동맹맺자라는 나랑동맹을 건의한 사료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백겸의 기록. 그러니까 볼게. 일단은 이거 봐야겠다.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한을 갖고 백성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래요. 관인이 적을 무찔러 나라를 안정하게 하려던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뜻을 이뤄냈다. 지금 두 적이 이미 평정되어 사방이 편안하다. 두 적은 고구려 백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고려 중기 때 썼을 때 김부식이라고 하는 고려 학자는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신라 중심의 삼국통일을 이루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편안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온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구려의 옛 땅도 수습할 수 있었고 요번에 부여 땅도 우리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아이고, 신라 통합 때 당의 병사를 몰아낸 직군.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를 차라리 몰아냈고 국토를 한반도 중앙으로 옮겨서 사방을 제압했다라면 고구려 땅하고 부여 땅까지 다 신라 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당나라한테 약속대로 그 고구려 땅을 다 넘겨줘가지고 그 땅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힘을 강화시켜서 지금도 하루 죄행의 편안한 날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채호의 기록 얘기할게요.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다른 종족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거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는 소리예요. 신라가. 같은 종족, 즉 백제하고 고구려 같은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신채호는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백경과 신채호는 신라가 당을 끌어들여서 삼국통일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라고 하는 삼국시대 역사서를 쓴 김부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은 끝.